움투의 심남철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결합된 소프트웨어의 평가에 대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신남철 대표님은 현재 움투와 주식회사 비움텍의 대표이사이시고 바이오폴리머 의료기기 개발과제, AI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개발과제 등 다양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3차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움투의 신남철 대표입니다. 오늘 초대는 앞에서 두 분의 강의, 한석환 교수님의 강의는 아마도 연구자로서 경험을 많이 담은 강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를 마셨던 이상호 교수님의 바이오 PD로서의 멋진 경험을 담은 강의가 또 저한테는 또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들 대부분을 많이 또 소개한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까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노래방에 서가지고 앞에 멋진 사람들이 노래를 두 곡, 세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와서 무슨 노래를 부르지 하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떨리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결합된 소프트웨어의 성능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 평가라든가 뭐 식약처의 이슈라든가 이런 걸 담는 것보다는 저희 움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을 좀 소개해드리고 또 이 포럼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허가를 받는 게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나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나 성능 평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또 규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몇몇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현황이라든가 사례를 가지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7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CRO 회사 움투에 대한 소개인데요. 움투는 순우리말로 새롭게 움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뭔가 새롭게 움트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하고 디지털 치료제 얘기하고 또 첨단 진단에 관련된 체외 진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막 등장하면서 새롭게 움트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가 이런 생각들 종종 합니다. 그래서 움트는 지금까지 지난 17년 동안 제약회사들과 화장품 회사와 함께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수행해왔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15년 동안 임상시험을 A부터 Z까지 다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진행해왔지만 가장 잘하는 거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잘 선별하고 그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임상시험을 멋지게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게 저희 움투의 현재까지의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BO 사업부라고 하는 본부에서는 비즈니스를 플래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전략적인 업무를 해왔고요. CRO 사업본부에서는 임상시험을 잘 운영해서 결국 성공적인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끌고 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움텍이라고 하는 의사들 네트워크를 이용한 8개의 매거진인데요. 11개의 진료과에 우리나라의 심평원에 등록된 8만 4천 명의 의사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의 매거진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수행해왔던 과제들은 50%가 의약품, 40% 정도가 메디컬 디바이스였고요. 또 최근에는 메디컬 디바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용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농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첫 직장이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시작을 했고 고대에서 MBA를 했고요. 그래서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튜디오가 뭐 출연자로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기획자로서 익숙했던 MTV라고 하는 음악 방송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의사들과 일을 많이 해왔고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저의 주요 고객으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 치료 쪽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앞에 있던 이상호 교수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새롭게 정리하거나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기기는 1, 2, 3, 4등급을 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위해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체외 진단 소프트웨어가 소속되어 있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통상적으로 2등급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 독립이 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하나가 됐고요. 그것 또한 합해서 1, 2, 3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의료기기나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다 1등급이면 굳이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끝나는 거가 될 거고요. 2등급인 경우는 통상 신고를 하고 또는 일부의 위해도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3, 4등급은 반드시 허가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 게 통상적이고요. 이런 절차들 때문에 아마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외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란 과연 뭐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는 하셨어요. 독립형 소프트웨어, 그래서 SAMD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장형 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웹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정의대로 하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는 의료기기에 내장돼서 움직이는 것 또는 요즘에 우리가 모바일 앱으로 이용해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움투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보면 모바일 앱은 최근에 아마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이어트용 앱이 있습니다. 식단을 짜서 식단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행합니다. 근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건강상의 이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근에는 간 질환자 또는 당뇨병 질환자 또는 순환기 쪽에 있는 질환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탐색 임상을 하고 있지만 곧 저희하고 본 임상을 해서 이거를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지만 로시나 뭐 에보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진단용 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겠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임상 중에서 성장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아마도 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키가 작은 외소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애 얼마만큼 키울까 해서 성장판 검사도 하고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많은 그 문의도 하고 또 진료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2,300만 건의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성장 예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거를 의료기기로 개발하고 심지어는 아마도 이게 운동 처방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과 묶여진다면 또는 의약품과 묶여진다면 아마 디지털 치료제로서도 개발이 가능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트렌드고 저희가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상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치료제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의료기기 시장, 소프트웨어 시장, 디지털 헬스 시장 이렇게 보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화장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메디칼 코스메틱, 더모 코스메틱, 그다음에 펑셔널 코스메틱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도 많이 혼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역은 누가 더 커질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뭐 우리가 알약을 먹는 것이 보조적으로 쓰여지고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시장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 인허가를 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의료기기하고 디지털 치료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기존 의료기기는 개발자에 의해서 정형화된 의료기기로 하드웨어로 개발이 됐다면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면서 유연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됐던 많은 의약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원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속화되는 페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하나 또 표로 보시면 저희도 보는 거지만 개발에 대한 비용이 디지털 치료제가 기존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도나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마도 저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의료기기로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아마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많이 됐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세상으로 바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을 잠을 재울 때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이 있는 데서 잠을 재웠다면 이제는 아마도 일상에서 그걸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얘기지만 리셋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가 2017년도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017년도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이거는 이미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는 중독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의료기기로 그다음에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5년 전, 30년 전쯤에 정신과 약물에 대한 그 영업과 마케팅에 투입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보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수술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아마도 일주일이면 5일 중에 한 4일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병 이상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체크하면 저희는 100% 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리셋으로 가지고 저희가 아마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왜 이게 아니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게 단순히 그 먹는 습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평가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한두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량의 집단지성 또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다면 그게 아마 충분히 치료제의 시장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디지털 치료제, 그다음에 디지털 소프트웨어들의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마도 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의 시장, 그다음에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장, 이 두 시장의 접근이 가장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뭐 21억 불, 그러니까 뭐 한 2조 5천억 시장에서 향후 한 8조 정도 가까운 시장으로 5년 내에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수혈하는데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한 2023년쯤 되면 이게 8조일지 아니면 15조일지를 다시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되는 자원이나 자본에 따라서 시장은 정말 급변할 거고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시장 중에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오 교수님들하고 잠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난 100년의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변화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서기 한 2000년의 변화를 뛰어넘는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미래학자가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기에 앞으로 100년이 아니고 앞으로 50년은 아마 우리가 살았던 그 전에 5000년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의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아마도 이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치료제들이 갖고 있는 영역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어떻든 간에 그 기존의 의약품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개발돼서 그것이 점점 치료 영역까지 오고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것보다는 기존의 약의 효능을 높여주는 쪽에서 개발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말 2021년도 2월에 식약처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계속된 인허가에 대한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카테고리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최초 뭐 한 10개, 20개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8, 90개가 됐고 앞으로는 뭐 그게 한 140개, 200개 이상 카테고리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보면 많은 아마 심포지엄에서 논의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거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거고 비용을 줄여줄 거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환자들이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요. 부정적인 신호는 기존의 기득권인 그 제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의사나 약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되게 보수적일 거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될 거기 때문에 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리적인 부분하고 행동에 대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장 외에는 사실은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의 디지털 치료제가 올라탈 것이냐가 아니고 어쩌면 메타버스의 중요한 한 축이 디지털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100세까지는 살 거라고 하는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잘 걷고 잘 먹을 것이다라는 거죠. 잘 걷고 잘 먹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도움을 받아서 잘 걷고 잘 먹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관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전성 등급에 대한 부분,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건 대부분 AB 등급에 가까운 것이고 C 등급, 실제로 환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조만간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우리는 암을 정복하려고 정말 많은 항암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영역 또한 디지털 치료제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 인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여기 혹시 이 포럼을 듣고 있는 많은 연구자나 개발자들께서 보신다면 과연 내가 디지털 치료에 해당이 되는가 아닌가를 여기에 대한 걸 수도 없이 걸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식약처에서 제시한 거긴 하지만 정말 소프트웨어인가? 저희가 가끔 가다가 한 10년 전쯤에 몇몇 그 서울대학교하고 뭐 이렇게 유명 대학에서 개발했던 의료기기를 인허가 낼 때 소프트웨어에 가까운데 이걸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거기에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yes, no를 답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연구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yes, no를 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팀에서 저한테 제시한 내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신의료기술로 가는 규제에 대한 장벽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뒤져보면 많은 검색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나 또는 심평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아마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필수가 안 되지만 우리는 신의료기술을 평가를 받아야지만 제도권 내에 있는 의료기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두 분 연자들도 비슷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그 허무맹랑한 의료의 개발, 허무맹랑한 기술의 개발이 조금은 없어지고 정말 SCI급 논문에 게재될 만한 기술력이 있는 의료기기들 또는 제품들이 개발되어 왔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모적인 어떤 비용의 지출도 많이 막아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제는 그 신의료기술을 평가했던 분들이 의사들의 의료 행위 중심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걸 또 별도로 좀 봐주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그거를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바뀔 수 있다면 분명히 뭔가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절차들을 하고 있고 1, 2, 3, 4차의 소위원회에서 결국은 어떤 걸로 하냐면 문헌을 탐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신의료기술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은 정확한 논문과 연구에 대한 기작이나 성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 교수들이 연구 중심이 되는 연구 성과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산업이 중심이 돼서 끌고 있는 그런 개발들은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신의료기술로서 평가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규정들이고요. 또 도입에 대한 전망들이고요. 결국은 국내의 사례들은 뭐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들 몇 개를 했는데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충분히 다 잘 나와 있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최근에 정부 과제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바이오 센서 기반의 정신건강 진단, 그다음에 XR인데 뭐 VR과 IR도 다 합한 것 같아요. XR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에 따른 일부 처치나 치료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의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도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워낙 뭐 세라젬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뭐 지금 현재 5천억 1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세라젬 의료기기 온열 치료기가 결국은 온열 치료를 해줌으로써 이득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사실 근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는 정서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우울 장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최근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의료기기로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융복합 그 의료기기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아서 되게 재미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